관심주 투자 유망 종목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좀 나눠볼까요? 네. 네, 뭐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섹터 정도로 네. 알 수 있는데요. IT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IT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이렇게 뭐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 그러면 안정성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낫긴 하겠지만 움직임 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둘 중에서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2분기 실적도 9조 3천억. 죄송합니다. 9조 3천억을 냈는데 2분기가 1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플랫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0조 이상 보던데요? 물론 이제 추정치를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플랫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주가가 좀 동력이 있으려면 파운드리 부분에 좀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부분의 이벤트가 만약에 부재하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2분기에 대한 실적 어닝이 1분기보다 아주 큰 폭의 상향 조정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이고요. 다소 좀 플랫하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 2분기 QOQ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밋밋한 주가 흐름이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주가가 더 많이 빠지긴 좀 어려운 국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국면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결국 2분기 QOQ가 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연동되는 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좀 더 그렇죠. 바로 연동이 돼서 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디램 가격, 낸드 부분도 하반기 이후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낸드 쪽이 올라오면서 일단 플러스로 돌아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이닉스 쪽의 모멘텀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보다는 다소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그 스마트폰 사업부를 다소 아쉽게 우리가 상소문 폰을 못 보고 LG전자를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LG전자가 그 휴대폰 사업부를 접으면서 연간 그 사라질 수 있는 영업 손실이 5,500억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5,500억 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다면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10배 정도만 주더라도 약 한 5조 정도의 그 시가총액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전회사들이 글로벌리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받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그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8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떨어지고요. 근데 전장 사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VC 사업부에 대한 사실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에서 차지하는 전장 사업부가 전체 포지션에서 파이 중에 전장 사업부가 한 13%에서 15%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보니까 그럼 그 정도에 대한 전장 사업부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더 줘야 지금은 되는 거죠. 그 정도도 안 되는군요. 지금 한 11%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13에서 15%까지 더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60조 정도의 그 전장 사업부 지금 계약권을 수주권을 갖고 있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적자 사업도 이제 수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LG전자가 전장 사업부가 적자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흑자 사업 이외에는 수주를 하지 않는데 흑자 사업을 갖고 있는 수주가 60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갖고 있다면 결국은 이제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내년 실적 기준 7.8배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PER 10배 정도까지 준다 해도 한 20%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12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좀 더 상승의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 긴 그림일 수도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후에 결국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내년 그림을 본다면 LG전자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삼성전기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 MLCC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 쪽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하고 있는 사업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문별 사업 부분으로 다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서서히 갈지 모르겠지만 우상향 그림이 좀 편안하게 갈 것 같고요. 2차 전지 중에서는 결국 셋업체가 이제 삼성 SDI 쪽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각형 대응이 가능하냐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캐파 증설도 지금 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각형 대응이 결국 폭스바겐이나 이런 유럽 쪽에 뭐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각형으로 가겠다는 이슈가 이미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삼성 SDI가 결국 유럽 쪽에서 폭스바겐의 어떤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유럽 쪽의 수주에서 각형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 SDI 정도까지는 좀 대형주 가운데서는 좀 보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주식 라이브쇼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유망 종목 가운데 먼저 IT 섹터를 분류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네 종목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채팅방에서 열심히들 오늘 수업 태도들 좋습니다. 우리 혜정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반장님은 이모션님이 반장이라고 제가 우리 혜정님은 교생 같아, 교생. 이분 아마 제가 볼 때 증권업계 계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투자를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싸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농사지으러 낚시하러 다니셔. 매일 시작을 안 보고. 그래서, 네, 우리 교생 선생님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그러게요. IT 섹터의 유망 종목 같고, 그 다음은, 네, 금융은행 쪽. 네. 네. 뭐, 은행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제가 올해 안으로 만약에 하반기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 2%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최근에 1.74, 1.75 정도까지 갔었죠. 그게 이제 지금 1.7이 다소 이제 조금 빠지면서 1.6%대 뭐 움직이고 있는데 2%대까지 올라간다는 가정이라면 결국은 뭐 은행주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손 충당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글로벌 IB들도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올해 실적이 턴이 되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대손 충당이 결국은 이제 그 영업 이익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익단으로 접어드니까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NIM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 기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 KB금융이 다소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처번에 좋았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도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그 키맞추기를 했죠. 제가 계속 하나금융지주가 KB금융이나 신한지주보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키맞추기 할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탑픽이 하나금융지주로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후발단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따라오기 좀 시작했습니다. 키맞추기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다소 좀 어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처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밸류가 너무 쌌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가 단기 키맞추기가 나타났는데요. 다만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예.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오버행이 한 12,000선 정도 단가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11,9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언저리가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금융지주는 한 12,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은행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 가운데는 하나금융지주, 이제 금융주는 사실 금리가 이제 오르는 환경에서 은행주가 사실 최전방에 서 있죠. 네. 그 다음에 은행주 올랐다 좀 쉬면 보험주 가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못 올랐던 증권주 가는 건데요. 은행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근데 은행에서는 어쨌든 간에 KB가 가장 그 대장주이잖아요. KB를 제외하신 이유는 먼저 좀 올라서니까. 네, 최근에 네. 먼저 좀 올랐다. 네. 밸류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는 거죠. 네. 네. 은행주 섹터를 말씀하셨고요. 네. 박근영 차장님의 관심주 섹터별로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여러분들 많이 만도 얘기 이런 거 많이, 오늘은 또 보니까, 글로비스 어저께 답답하다고 글로비스 답답해요 하신 분도 있고, 오늘은 보니까 모비스가 올랐는데요. 자동차에서의 유망주. 네, 자동차는 그냥 완성차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 부품사들도 현대모비스가 결국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기 전에 과도기 관계인 에이다스 쪽이 굉장히 폭발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부품주도 좋지만 일단 완성차가 너무 움직인 게 없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기아 쪽에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같이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다소 기아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쇼티지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르네사스 관련된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다른 쪽에, 그러니까 NXP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미 이제 좀 재고를 이미 확충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6월 정도부터는 아마 차량용 반도체가 결국 어느 정도 이제 풀릴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실제 2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 현대기아차가 받게 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다면 굉장히 기회로 보입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아마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 가지고 있는 자동차 모델 라인 중에 좀 덜 팔리고 인기 없는 종목, 그 인기 없는 모델 중심의 반도체가 안 들어가겠죠. 그 외에 다른 잘 팔리는 쪽으로는 결국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몰아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거기에서는 ASP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1분기, 2분기 공이 아마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가 좀 움직임이 좀 가볍긴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 23만 원대라면 상당히 좀 고점 대비로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차는 사봐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가운데서는 기아, 이제 기아차에서 이름을 바꿨죠. 기아로, 기아와 현대차를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주식 라이브쇼 박근영 차장님의 관심 종목들 이렇게 섹터별로 모아서 쫙 앞에 시황하고 뒤에 종목을 얘기를 들으니까 좋습니다. 네. 공영무님이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싸게 사는 게 주식시장의 전문 용어로 장땡입니다. 맞습니다.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는 것은 싼 걸 사면 안 됩니다. 싼 거랑 싸게 사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죠? 싼 주식을 싸게 사면 그냥 보통이지 뭐, 그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까요? 많이 안 올 거예요. 많이 안 오죠, 시장이. 갑자기 뭐 덜컹덜컹거릴 때 나오는 거고요. 안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면 그건 재앙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싼 걸 사면 안 됩니다. 네. 싼 걸 사면 안 되고요. 그러려면 좋은 걸 싸게, 아직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좋은 걸 싸게 사려면 밸류를 알아야지, 그죠? 그래야지 비교가 되잖아요. 네, 잔소리 그만하고. 박근영 차장님 아까 관심주가, 주도주가 하는 거 얘기하면서 소비 관련된 얘기 네.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결국은 이제 또, 아까 코로나 피해주, 내수주, 소비 얘기하셨는데 네. 그쪽에서 그러면 관심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려서 아마 머릿속에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같으면. 결국 이제 그 해외여행으로 쓰는 50조 정도의 자금이 이제 올해까지 못 나가게 되니까 내수에서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내수주를 어떤 순서대로 살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뭐 1, 2분기는 백화점, 그 다음에 2, 3분기는 편의점, 3, 4분기는 그 면세점.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었기 맞아요. 때문에. 단계별로. 이야기 다 단계별로 들었었고요. 1분기 지금 신세계 실적이 어닝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세계가 상대적으로 현대백화점도 좋은데 신세계가 왜 상대적으로 더 비쌉니까? 물어보시면 신세계는 이제 명품관이 있고 네.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고 또 이제 신세계가 갖고 있는 이 면세 관련된 섹터에서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상대적으로 현대백화점보다는 다소 프리미엄을 받고 밸류에이션 퍼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세계가 한 15배 정도, 현대백화점이 10배 정도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세계가 어닝이 더 좋아진다면 밸류가 좀 더 빠지겠죠, 하방으로.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좀 더 생기면서 상방에 대한 룸이 좀 더 생기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 2분기까지는 뭐 신세계를 탑픽으로 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화장품 섹터인데 화장품 섹터가 워낙 좋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1분기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돼서 어닝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뭐 후 같은 경우가 워낙 잘 팔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맥스도 중국 법인이 턴어라운드 눈에 보이면서 아마 좀 싸게 거래됐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그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쪽으로 우리가 그 화장품 용기를 납품하는 연우 같은 네. 경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아모레 퍼시픽이 굉장히 좋다면 연우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리고 LG생활건강도 높긴 한데 일단 아모레 퍼시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1,400억, 아모레 퍼시픽이 올해 1분기가 한 1,400억 이상 이야기되는 것 같거든요. 시장이 1,200억 정도 봤는데 턴어라운드 되는군요. 네, 1,400억 정도 보고 네. 있고 1,500억 언저리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아모레 퍼시픽이 1,600억 이상 나오게 되면 완벽한 임팩트로 아마 주가가 굉장히 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1,4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진다면 연우가 그 포지션이 굉장히 높죠. 아모레 네. 퍼시픽 포지션이.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도 이제 걸쳐 있으니까 연우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국면이고요. 근데 이제 화장품 용기업체가 연우 말고도 펌텍코리아라고 또 있잖아요. 펌텍코리아도 같이 갔네요. 네, 그래서 네. 펌텍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연우 대비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네. 근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펌프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기술력이 굉장히 여느 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나 재무 건전성,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금 현금 유보가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현금을 갖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느보다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인가요? 주가가 좀 최근에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연우 대비 너무 싸다는 개념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도 연우, 펌텍코리아,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장품 중에 다소 지금 실적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하반기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색조라고 해서 좀 그동안 좀 네. 못 갔던 거잖아요. 네네네. 다 마스크 그렇죠. 쓰고 다니는데 네. 색조 화장 안 한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색조 화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해서 색조 쪽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네. 마스크가 서서 이제 좀 벗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마스크 안쪽으로 색조를 좀 안 했던 분들이 색조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소 이제 클리오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였냐면 내수 시장의 그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색조 위주의 그 사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클리오가 최근에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한 30에서 35%까지 클리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매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밸류를 좀 더 멀티플 상향 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일부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품목에 대해서 더마라든지 일부 2개 내지 3개 정도 품목에 대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클리오가 만든 브랜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일본 시장에서 히트가 났고, 일단 브랜드 히트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기초 제품도 마찬가지고 색조 이외의 기초 제품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리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색조 위주의 시장에서 기초 제품에 대한 어떤 히트 상품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내수 위주의 매출이 이제 해외 쪽에 수출 쪽으로 한 30에서 35% 정도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하반기 이후에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아마 클리오 쪽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는 다소 좀 모아가는 국면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화점 가운데서는 신세계를 말씀하셨고, 이제 화장품 쪽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많이 언급이 됐고요. 네네. 다음 단계로 이제 또 아까 스텝으로 이제 뭐 편의점이나 면세 호텔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결국 뭐 편의점은 GS 리테일이죠. 네. 우리가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 보급이 많아지고 학교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이미 프로야구 개막했죠. 개막했죠. 네, 네. 관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고 축구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 뭐 어디든 이제 조금씩은 관중들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또 학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학을 하면서 이제는 다 가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학교는 개학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학교를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 중심의 어떤 그 편의점들이 상당히 좀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야구장에 뭐 여러 가지 편의점들이 매출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신라는 뭐 하반기 이후 이제 해외여행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은 더 빠질 자리가 크게 없어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분명히 그 여러 가지 면세점 쪽에서는 인천공항도 이제 BP 이상 올라오고, 워낙 이제 인천공항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계약을 안 하기 시작했고, 계약을 아예 안 하니까요. 진짜 그렇게 풀어줬어야죠. 그렇죠. 뭐 손님 정말 1도 안 오는데 그거 매장 차지하고 있다고 다 돈 내라고 하면 그렇죠. 뭐 다 나가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다 나가겠다고 하니까 깎아준다고 그러고. 네네. 그죠? 그래서 예. 기존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정액을 꼭 내야 했다면 네. 그 전까지 하고 달라지게 이제는 매출의 일정 부분 얼마를 낸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깎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인천공항에 또 일부 좀 그 약간 규모를 줄고 빼면서 이제 손익도에서 인천공항에 또 적자 구조가 거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외 쪽에 그 아직 공항 면세점이 있거든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림에서 만약에 내년부터 해외 쪽 뭐 이렇게 여행이 본격화된다면 정말 예. 멀티플을 굉장히 세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하반기를 겨냥해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업형 그 따이공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익률을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매출은 볼륨은 상당히 그렇죠. 커지지만 네네. 기업형 따이공들이 물건을 대규모로 사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이벤트를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면세점들 호텔 신라가 가지고 있는 이익단이 많이 깎입니다. 비용들을 많이 이제 상세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지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익단은 뭐 1%, 2%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요즘은 따이공들이 못 들어오나요? 근데 그 기업형 따이공보다는 네. 소규모 따이공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익률을 그대로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형 따이공보다는 일부 이제 소규모 따이공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호텔 신라 쪽이 상당히 좀 이익률도 좀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결국 지금은 국내 여행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 그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혀 뭐 홈쇼핑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완판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쪽에
해외 여행이 열린다면 굉장히 크게 임팩트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결국은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이니까 조금 긴 호흡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어떤 그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호텔 신라는 또 어쨌든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얘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게 요게 좀 변수인데요. 미중 간에 뭐 우리 한국을 잡으려고 어쨌든 간에 양파를 양쪽에서 지금 땡기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그런 뭐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요. 호텔 신라까지. 예. 여행이나 항공 얘기 이따가 좀씩 일단 왜냐하면 차장님의 관심 좀 정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뒷부분에 조금 더 했죠. 그래야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딱 섹터를 나눠가지고 종목을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무슨 얘기든지 뭐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니까요. 스토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럼 마지막은 또 화학 섹터군요. 화학은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전에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는 물론 뭐 효성, 아까도 효성 얘기하셨는데 효성그룹 이런 거 일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또 조금 주가로 보면 좀 주춤한 상태 아닌가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뭐 이마트가 좋을 것 같은데 뭐 되게 답답하다라고 누가 말씀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 입찰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마트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예비 입찰에 다 참여를 했는데 네. 예비 입찰은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라는 경쟁사를 속속들이 들어가가지고 엑스레이 쳐다보듯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가가지고 다 이제 훑어볼 수 있습니다. 예비 입찰을 하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경쟁자를 다 쳐다볼 수 있는데 당연히 예비 입찰은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본입찰이 4월 말쯤에 이제 본입찰에 들어갈 업체가 어디인가가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돼서 본입찰에 들어간다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만 들어가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쇼핑 등이 이베이 코리아 본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본입찰에 이마트가 과연 뭐 입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슈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서 4월 말까지 이베이 코리아 본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이마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이제 뭐 효성 관련된 거 지금 뭐 우리가 효성 그룹주들이 워낙 좀 잘 가니까요. 네. 지금 사볼까 비싸요. 뭐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네. 화학 섹터 얘기하죠. 네. 네, 화학 섹터는 그냥 간단합니다. 네. 뭐 지금 1분기 어닝이 사상 최대치, 전체적인 화학 섹터 전체적인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가장 높은 게 금호석유입니다. 그 시장 컨센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25%로 나오는 게 금호석유이고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이 23%로 두 번째로 높고요. 그다음에 효성그룹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효성 TNC 정도를 탑픽으로 잡는데 어쨌든 지금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러게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엔비라텍스나 이런 고무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지금 해외 시장에서 3일 동안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해외 쪽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결국 금호석유가 이걸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금호석유가 이 관련해서는 1등 업체거든요. 엔비라텍스 네. 쪽이. 그래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소 작년부터 해서 주가 상승률이 좀 높다는 것이 다소 좀 이제 흠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밸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느껴지는 순간 주가는 2단계 레벨업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어닝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가 결국은 1월, 2월 보다는 지금 3월부터가 더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1분기 어닝이 워낙 좋은데 3월부터 더 좋아졌다 그러면 아마 3월 월간 데이터 수준이 2분기에 월간으로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QOQ 화학 업종들은 2분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까지는 화학 업종이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어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절대 밸류가 싼 것이 결국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효성 TNC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종목은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섹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오른 거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죠. 그래서 횡보하는데 근데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뭐 좋다고 하는데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지금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결국 시장은 지금 막 시세를 뽑아주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올해 결국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뽑아줄 때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조정 시에 눌림목에 사서 단기 트레이딩 형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섹터이니까요. 결국은 지금
장투를 하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앞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장투 개념이 많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늘림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을 때 팔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